혹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서 관계가 좀 어긋나 버렸던 경험이요. 네, 있죠. 정말 속상하죠. 그럴 때.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엔 너무 어렵고 좀 불편하다 이렇게만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준 거였네 하는 그런 고마운 존재였다는 걸 깨닫기도 하고요. 맞아요.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 사이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관계랑 그 안에서 우리가 자주 겪는 오해 그리고 성장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법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왜 오해하고 또 오해받는 걸까요? 그리고 좀 껄끄러운 관계는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 당신만을 위한 맞춤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법 강의에서는요. 모든 오해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본다는데요. 솔직히 이거 처음 딱 들으면 좀 뭐랄까 반발심 같은 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꼬아서 들은 걸 왜 내 탓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곱씹어볼 만한 지점이죠. 정법 강의의 핵심 관점은 그러니까 내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요.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빌미를 혹시 내 말이나 행동에서 찾았다면 그 책임의 시작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빌미를 내가 줬을 수 있다. 네.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건 결국 상대방 몫이고요. 또 그 판단의 결과로 저한테 돌아오는 반응이나 환경 같은 것도 상대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정법 강의에서도 내 말과 행동은 네가 하지만 판단은 상대가 하고 너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상대들이 만들어준다. 딱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의도보다는 상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현실적인 결과를 만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결국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 그게 상대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해석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말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오해의 불씨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좀 진지해야 하는 자리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혼자 너무 크게 웃는다거나 네네. 혹은 너무 좀 수수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나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좀 의아해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TPO라고 하죠. 시간, 장소, 상황. 네, 바로 그거죠. 상대방의 상황이나 수준, 정법 강의에서는 이걸 근기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은 내 행동이 오해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남을 탓하지 마라. 모든 일은 결국 나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지적하기 전에 혹시 내 말이나 행동에 오해의 소지가 있진 않았나? 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관계 문제를 푸는 첫 단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해가 이미 생겨버렸을 때는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막 억울한 마음에 당장 달려가서 해명하고 싶을 텐데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 성급한 해명이 오히려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요? 네, 정법 강의에서는 일단 오해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면 섣불리 나서서 막 해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린다. 네, 마치 흙탕물처럼요. 시간이 지나서 좀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막 해명하려고 들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이고 오해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언제쯤 나서는 게 좋을까요? 그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정법 강의에서는 그 오해가 어느 정도 좀 무르익어서 대략 한 70% 정도, 그 정도 퍼져서 결국 당사자인 나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직접 들어올 때. 내 귀에 들어올 때. 네, 바로 그때가 움직일 때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오해가 나한테 전달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차분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오해를 바로잡으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내 행동이 좀 경솔했구나 하고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반성. 네. 이 경험 자체가 나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죠. 정법 강의에서는 이 경험이 내가 경솔했음을 내 자신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듣고 보니 오해도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주변에 유독 나를 힘들게 하거나 좀 까다롭게 구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 정법 강의의 관점은 여기서 또 한 번 흥미로운데요.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참 까다롭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건 사실 나 자신이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까다로워서요. 네, 상대방은 마치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정법 강의에서는 상대가 까다로운 성격을 내가 만났다면 내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건 나를 공부시키는 것이니 상대를 탓하면 안 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상대방이 내 모습의 반영이라니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관점이네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조금 더 부연하자면요. 인연이라는 건 서로 비슷한 에너지, 그러니까 비슷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다. 이런 원리가 작용한다고 봐요. 끼리끼리 만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약간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서 어떤 단점이나 부족함을 발견하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내 안에도 비슷한 종류의 미성숙함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런 면이 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을 탓하면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도 저런 면이 있구나 하고 깨닫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그런 불편한 관계나 상황을 만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그런 사람을 안 만나게 된다. 그렇죠. 내가 그 공부, 그러니까 그 성장의 과제를 마치면 더 이상 그 인연은 필요 없게 되는 셈이죠. 결국 모든 만남, 특히 좀 어려운 만남일수록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가 일종의 공부라는 관점이군요. 그렇다면 이 공부를 잘 해나가면서 관계를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정법 강의에서는 모든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을 해요. 갑을 관계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사 부하,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주는 쪽, 즉 갑과 도움을 받는 쪽 을의 역할이 묘묘하게 존재하고요. 이 역할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친구 사이에도요? 네, 완전히 동등한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형태로든 갑과 을의 역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롭네요. 여기서 핵심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갑의 위치, 그러니까 도움을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힘을 상대를 막 억누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상대를 돕고 이끌어주면서 성장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갑의 역할이네요. 네, 이게 갑의 의무이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정법 강의에서는 갑이라면 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방법이다라고 명확히 제시하고요. 반대로 내가 을의 위치, 즉 도움이나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겸손한 자세로 갑의 조언이나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을은 겸손하게 배우고 그렇죠. 정법 강의 표현에 빌리자면 을은 갑의 말을 잘 듣고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을 한다면 너는 10배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만약 을의 위치에서 함부로 갑에게 대들거나 잘난 척한다면 그건 결국 자기 성장 기회를 스스로 막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관계 유지와 성장의 기본이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을 잘 해내거나 혹은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정법 강의에서는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특히 100일 혹은 석 달 열흘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100일이요? 네, 정법 강의에서 석 달을 노력해라,
석 달을 그렇게 하면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100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쵸. 그 기간 동안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일 기도 같은 경우도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서 100일 동안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마음가짐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는 과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군요. 네, 이렇게 좀 밀도 있는 노력이 쌓여야만 비로소 습관이 바뀌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들어보면 결국 오해든 어려운 관계든 뭐 갑을 역할이든 이 모든 경험들이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정법 강의에서는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시련이나 어려움이 단순히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바로잡아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공부의 기회라고 봐요. 공부의 기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지금 바로잡으라고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때로는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관계나 환경에서는 잠시 거리를 두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거리를 둔다. 네, 정법 강의에서는 나를 싫어하는 데는 가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2박 3일 혹은 일주일, 49일, 길게는 100일 정도 잠시 떨어져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잠시 떨어져서. 네,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 때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거나 자신의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요. 이렇게 잠시 떨어져서 각자 내면을 다지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뒤 다시 만나면 이전과는 다른 시각과 개선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법 강의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공부는요, 단순히 이 생에서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자신의 과거 행동의 결과인 이걸 소멸시키고 영혼의 질량을 높여서 성장시키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업의 소멸까지요. 네, 특히 지금 시대를 후천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정법 강의에서는 2013년 이후로 보는데요. 이 시대의 마지막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업을 모두 정리하고 대성불, 즉 크게 깨달음을 이루어서 홍익인간으로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홍익인간. 네, 수많은 생을 거쳐온 마지막 기회인 만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업을 소멸시키고 영혼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거창한 기부나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수행이자 업소멸의 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홍익인간으로서의 삶, 스케일이 굉장히 크면서도 결국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성장을 이루고 업을 소멸시키려면 대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혹시 내가 모든 짐을 다 짊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법 강의는 3대 7의 법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합니다. 3대 7이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100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흔히 말하는 사주나 기본적인 소질 같은 것이 한 30%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나 시대적 배경 같은 외부 조건이 또 30%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70%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와, 70%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몫이 70%라고 했는데 이 70% 안에서도 또 세부적인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네, 그 70% 중에서 30%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좋은 인연의 도움이나 혹은 보이지 않는 조상이나 자연의 도움,
같은 외무적인 조력에 해당합니다. 주변의 도움 30%? 네. 그러면 남는 40%가 있죠. 이 40%야말로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롯이 나 자신의 순수한 노력으로 채워야 하는 몫이라는 겁니다. 와, 40%? 네. 신조차도 이 40% 영역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건 온전히 나의 의지와 실천에 달린 부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40%의 노력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나머지 30%의 외구적인 도움, 인연이나 환경 같은 도움이 제대로 작동하고 나아가 내가 타고난 30%의 소질까지 합쳐져서 총 100%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 40%가 있어야 나머지 60%도 제대로 작동한다. 그렇죠.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자 핵심 동력은 바로 나 자신의 40% 노력에 달려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죠. 와, 40%가 오롯이 내 몫이라니? 생각보다 그 비중이 크네요. 오늘 정복 강의 내용을 통해서 관계와 오해, 그리고 성장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얻었는데요.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도 나에게 있고 그 해결의 열쇠 역시 내 안에 있다는 점. 그리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조차 나를 비추고 성장시키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이게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갑의 위치에 있는지 을의 위치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 변화를 원한다면 든 집중적인 노력의 시간을 갖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40%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과거의 업을 소멸시키는 길로 이어진다는 깊은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어제보다 한 뼘 더 성장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주로 어떤 관계에서 갑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또 어떤 관계에서는 을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성장을 위해 또 관계의 건강함을 위해 어떤 40%의 노력을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조용히 당신의 관계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맞춤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